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치 7대 의혹 그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저는 내란 국정조사특위위원이었으며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였습니다. 또 이번에 내란 특검 민주당 내의 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외환 유치와 관련한 여러 제보와 의혹들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이에 대한 공개를 꺼려 해왔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 군의 사기 저하, 지휘관의 판단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을 계기로 저는 다음과 같은 7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중 특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7대 의혹 가운데 첫 번째, 1. 군이 나서서 대북 전단으로 북한을 자극. 2024년 1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시작했고 대북 전단도 더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24년 5월 28일부터 남한의 대북 전단에 맞서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치 서로 짠 것처럼 남한에서 대북 전단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정기적이고 기계적으로 반복되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3일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중지시켰고 곧바로 6월 9일 13시를 기해 대북 방송을 공식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사태로 인해 광화도 주민을 비롯한 접경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조차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일부가 북한이 아주 민감해할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민간단체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합참 대북 심리전과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했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담당한 서모 대령은 24년 하반기 인사에서 장군 즉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의도적 방치입니다. 그렇게 날아온 북의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경보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고 단순한 경보체계의 운영, 경계 강화만을 대응하였습니다. 계엄령 발표 직전 우리 해군은 그러나 서해상에서 고속 경주용 드론을 활용한 오물풍선 격추 시범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상공에서 그물을 이용해 드론을 포획할 수 있는 다양한 헌터 드론에 대한 도입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충돌, 충돌 회피형 비무력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은 합참과 회의에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합참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였고 성사되지 못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 영공 침투와 무인기 침투. 윤석열은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서 폐기를 언급해 왔습니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리한 군 작전도 계속했습니다. 윤석열 씨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26일부터 남북 군사합의서상 규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우리 항공기가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정찰기, 무인 정찰기 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것입니다. 우리 군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윤석열 때 처음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24년 10월에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여러 군사령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종은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 선전물 투하 및 도발 유도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적어도 공격을 유도하여 국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시도였고,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반역죄인 외환유치죄 적용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4. 해병대 포사격 및 아팔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정보작전 정황. 24년 6월, 7월, 8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 백령도,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병대 포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유발했던 위치를 그대로 표적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포사격 훈련에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였다는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2024년 6월에는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실행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기존 항공기 항로, 즉 회랑을 벗어나 최근접 비행을 수행해서 북한군의 탐지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특히 적에게 노출시키고 고도를 높여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고, 적을 타격하라는 등의 명령이 북한의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군사 분계선 바로 아래 선 따라 비행하여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 기지에서 불과 2,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라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런 작전의 핵심은 적에게 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고, 조종사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인 군사작전이며 계엄 전에 실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 적 군단 초토화 계획입니다. 세계 4대 화약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인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할 최후의 장치는 비례성, 효과성, 충분성에 기반한 한미연합사의 교전 규칙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현무나 토러스, KG-9 자주포, 천무 미사일 등을 이용해 북한의 전방 군단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작전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공유 표적이 아니라 한 측의 단독 표적으로 적 군단 수십여 곳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계획에 따르면 23년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완전하게 계획화되었다. 이 작전 계획은 당시 작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에는 북한의 핵 공격이나 전면전 징후 없어도 괴멸적 타격을 가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적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서 선제적 전면전을 촉발시키려는 매우 공세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6번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폭사기획 전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와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군사작전 및 계엄령 구상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영현 국방장관의 협력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국방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무인기로 도발을 유도한다. 북한의 군사 반응을 명분으로 삼아 계엄령을 선포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서해 모처로 이동시켜 하차한 후 이동 간에 수집한 인사들을 적정한 곳에 폭파한다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수첩은 이후 그동안 윤석열과 신원식, 김영현 같은 정치 군인들이 시도한 여러 작전들과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임무에 성공한 정보사 요원들을 상대로 무전기를 활용한 살해 계획까지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국회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모 정보사의 전 장군을 통해 확인한 바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폭약은 북파된 HID 공작원이 등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폭약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이 수신기, 언뜻 보면은 무전기처럼 보이시죠? 이 수신기에 모종의 주파수를 발사하면 이 수신기는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전지를 자극하고 이 건전지에서 나온 전기가 이 C4라고 하는 폭약을 폭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부착하고 다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 요원의 몸에 여러 주머니에 부착하게 다니고 했다가 필요하면 작전을 성공하거나 실패한 어느 경우에도 위성전화로 폭파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기폭 회로가 움직여서 폭발물이 폭파하여 폭사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2016년부터 김용현 작전본부장과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외부로부터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것을 비상계엄의 단서로 활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민주인사, 야당 지도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모종의 장소로 끌어당겨서 백령도나 전방에서 폭사시키려고 했던 장치입니다. 이것은 무전기 기폭 회로로서 당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일 때 실제로 납품되었던 물건입니다. 다만 이 안에 폭약만 안전상 터지지 않는 샘플로 바꿨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망상 속의 계획이 아닙니다. 노상원의 메모 한 줄 한 줄이 모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자 실행 계획입니다. 김용현과 윤석열은 이처럼 군을 이용해 차근차근 실행을 준비하였습니다. 7번째, 정보사 요원들의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외환 유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도발 유도나 가능성을 넘어서 외국과의 통모, 즉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 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상호 사령관이 몽골에 병력을 보냈던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년 11월 말 정보사 소속 중령, 소령 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접촉하려다 체포되었던 것이죠. 문 전 사령관은 즉각 몽골 현지로 직접 출국해서 해당 요원들이 정보사 소속임을 몽골 정부에 정식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몽골 정부에 의해 차단된 공작입니다. 이 대북 공작은 북한 대사관과의 연락망 구축 시도를 위한 것이며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약 10일 전입니다. 분명 계엄을 위한 북풍 조성 공작 통모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실 외환 유치죄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남북 분단과 6.25 전쟁,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도발 이후 70여 년 가까운 분단 세월 속에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서 북한이 도발해 올 것이다 하는 경험과 지식을
정보를 이미 축적해 왔습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날려보낸 무인기에 대해 10월 11일 김여정이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담화문 발표. 이제 한 번 더 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통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꼭 언제 몇 시에 도발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형태일 필요나 명시적인 합의서가 아니어도 충분히 북한의 도발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작동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력 충돌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서 외국과의 암묵적 통모 또는 사실상의 공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여러 군사적 위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북한에 대해 휴전 중인 우리나라가 군사적 조치나 대북 심리전, 타격 계획의 수립, 작전 계획의 완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군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군 통수권자나 국방장관, 군 수뇌부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억제 그리고 우리의 작전 계획은 한미 연합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제 북한의 남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 국가적 전쟁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적인 술수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군사적 긴장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안보의 긴장 상태 자체를 악용되어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한미동맹 기반의 안정된 억지력을 바탕으로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내란을 획책하고 비상계엄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런 지도자와 군이 나타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가 제기한 7대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